we're leaving on the next flight out today. 네, 현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오늘 드림스탁 나우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은 멀린 78 대표 이문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 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렇게 바뀐 스튜디오에서는 처음인데 작년부터 방송하면서 새로운 분위기에 이제 왔으니까 새롭게 더 힘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새로운 열기 마음껏 누리시면서 시작을 네.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국 장 지금 열렸는데 어떻게 네.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예, 미국 장 보니까 지금 프리마켓 선물 보니까 지금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그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번 주 내내 계속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커버하는 그런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뭐 계속 그 시장에 대한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모습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저께 다우지수랑 나스닥의 차이가 거의 1% 났으니까 굉장히 큰 갭이 좀 있었죠. 근데 이것도 지금 다우지수나 그 나스닥 모두 같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0.06% 마이너스 보이고 있는데 이게 큰 차이가 아닌 걸로 봐서는 시장에 오늘 큰 악재가 없는 한 뭐 어제 뭐 그제 그 수요일부터 시작된 그 약세 흐름은 약간 반전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그러면 왜 이렇게 다우랑 이게 차이가 났던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주식을 좀 그 시장을 좀 확인을 해보면 기술주하고 기초 소재가 좀 하락을 좀 했는데 뭐 이제 뭐 하루 종일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을 좀 많이 하셨겠지만 그 애플과 관련된 부분 이제 전통 산업을 제외한 기술주에서의 약세 흐름이 아마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시장 심리는 좀 견조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견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지난주까지 나왔었던 노동시장의 흐름이 뭐 시장 예상을 깨고 너무 좋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 그런다면 이번 달에 있을 뭐 FOMC에서 금리 상승은 거의 없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안도감을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국제 유가 관련된 뉴스에 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안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미국의 그 원유 재고가 좀 줄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브렌트유하고 WTI 지금 제가 올 때 확인을 해보니까 그 갭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이 올라와서 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은 뭐 아무래도 연준에서 반영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긴축에 대한 경계감은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 심리의 위축 그런 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미국과 중국 사이 어떤 그런 마찰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게 시장을 좀 눌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시장 일단 기술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애플의 이슈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플, 이 중국이 아이폰 이제 사용하지 마라고 고위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향이 정말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계속 갈지가 관건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주일 새 거의 뭐 8%나 빠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틀 사이에 오늘도 빠지면 더 빠지겠지만 이틀 사이에 그 시총이 한 200조 원 정도가 이제 날라갔어요. 200조가 넘는 돈이 날라갔는데 이게 공무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중국에서 공무원이라고 공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원들 외에 뭐 공무원을 접대해야 되는 인원들 그런 인원들뿐만 아니고 공무원의 가족들도 사실 아이폰을 쓰긴 좀 어렵잖아요. 아이폰의 매출의 대략 한 20%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하는데 아이폰 하면 앵커님 휴대폰은 애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이엔드 폰으로 알려졌잖아요. 네. 뭐 세컨 폰으로는 뭐 다른 폰을 쓸 수 있지만 보통 이제 많이 쓴다 그러면 제일 좋은 폰은 삼성의 갤럭시의 S 시리즈하고 아이폰인데 아이폰을 대체하는 거가 뭐가 있을까 하면 뭐 중국 내 자체 브랜드겠죠.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쓰지 않게 된다면 실제 인원은 더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 주는 충격도 크고 우리나라에도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뭐 아이폰 그 15, 네. 예, 이게 뭐
티타늄으로 뭐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카메라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엔 이런 기대감 300조 원 한번 찍고 나서 뭐 그런 얘기 있는 것 같아요. 마천루의 저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붐이 막 일어나서 경제가 한참 좋아할 때 많이 올라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꺼진다 뭐 이런 속설이 있는 것처럼 애플도 최고점 시가총액 최고를 기록하고 나서 그거를 유지하기가 좀 힘든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뭐 최고가를 기록했던 엔비디아도 1조 달러 달성하고 나서 뭐 여기에 엔비디아에 이제 근무하는 최고의 임원들이 엔비디아 최고가에서 대량 매도를 했다. 이런 것도 사실 심리적으로는 좀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뉴스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발 뉴스에 영향을 좀 받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도 최고점 찍고 나서 차익 실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물량 그런 것 때문에 기술주는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위축을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뭐 다만 그 어제 증시에서 이튼 코퍼레이션처럼 뭐 산업주 전체에서 발전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요금 같은 경우 그런 거는 뭐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지역별로 어떤 공급자의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쪽이 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다 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헬스케어도 대부분 다 약세인데 일라이릴리 뭐 보면 이제 요즘에 핫한 테마 있잖아요. 네, 비만, 예, 당뇨. 맞습니다. 네, 앵커님은 전혀 그런 게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모르셨을 것 같은데. 너무 필요하죠. 아, 그러신가요? 네.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약들이 사실 계속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뭐 가장 큰 주목받는 이유가 뭐 일라릴리나 아닌 다른 뭐 이제 이 비만과 관련된 부분, 당뇨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고 이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 시장으로 이 보험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보험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전체 미국의 인구 중에 40%가 비만 인구인데 이 인구가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이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진 그 다국적 제약회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테마주랑 좀 비슷한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슈마다 들썩이는데 사실 뭐 그 헬스케어의 다국적 회사들은 최근 지난달 같은 경우도 등락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뭐 암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뭐 이런 이 당뇨와 관련된 것들 뭐 실험을 했는데 성과가 좋았는데 자살률이 생겼다. 그럼 이제 대폭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기대는 해볼 만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분위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다뤄드리기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일리 관련해서 요새 비만이랑 당뇨 쪽으로 외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테마적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장 다뤄봤으니까 이제 국내장 흐름도 함께 봐야겠죠.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게 이제 미국장의 흐름을 우리나라 환율 시장은 중국을 좀 따라가는데 이제 시장은 약간 미국을 따라가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외 약재가 좀 있었죠. 장중에 변동성을 좀 확대하면서 오늘까지 나흘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을 좀 많이 보였던 건 외국인하고 뭐 개인 기관들의 어떤 수급 주체에 그 매수 매도에 따라서 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뭐 이제 공무원과 기관에서 아이폰 쓰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관련된 업종들이 하락하는 모습도 좀 보였고 그리고 또 화웨이 스마트폰을 이제 열어보니까 뭐 블룸버그에서 입수해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칠라노. 예, 반도체가 AP가 나왔는데 그 옆에 아주 얌전하게 하이닉스의 디램이 나왔다. 네. 그것도 DDR5가 나왔다. 그러니까 최신인데 이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뭐 하이닉스가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제재에 걸리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규제, 그러니까 이제 신기술과 장비가 이제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기관하고 뭐 개인들이 후반에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상당히 크게 저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장은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급해 주셨던 이 중국 화웨이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이게 정말 7나노인가가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네덜란드 ASML에서 이제
중국에 노광 장비 EUV랑 DUV를 넘기지 말라라고 사실 바이든이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는데 만약에 정말 여기 화웨이 제품에 7나노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그 요구를 무시하고 이제 그냥 준 거잖아요. 네. 장비 자체를.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 안 그래도 지금 제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 두 가지로 말씀하신 걸 이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EUV하고 DUV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이죠? 우리나라요? 예. 어떤 민족이죠? 대단한 민족이죠. 반도체 민족이라고 세상에 네. 이제 반도체에 종사하지 않아도 반도체 설명을 대부분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민족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 극자외선을 써야만 이제 그 7나노, 그러니까 16나노 밑에 이제 반도체 공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7나노 중국에서 만든 건 그 SMIC의 기술에서 극자외선이 아니고 그냥 일반 자외선 DUV를 사용해서 2번 깎아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수율은 낮더라도 만들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게 상업성이 있냐 이런 얘기 그 맞닿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중국에서 규모 있게 사업하시는 제 고객들과 얘기를 해보면 절대 못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기술이나 뭐 노력을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정말 밑 빠진 독에 물을 강물처럼 부으면 결국엔 물이 찬다. 그런 식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 생각으로는 뭐 수율이 몇 %가 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들한테는 이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안 쓸 수가 있는 것, 그 안 쓸 수밖에, 그러니까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하이닉스가 직접 뭐 이 화웨이에다가 그 공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하이닉스는 거기서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한국에 들여왔다가 다시 재수출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근데 중국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최첨단 그 이제 디램인 그 DDR5 같은 경우는 바로 수출하면 상무부 제재를 받으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겠죠. 근데 디램 같은 경우는 소비재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비재니까 가격 등락도 굉장히 심하고, 그러니까 맞춤형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언제나 재고를 사놨다가 다시 팔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제재는 안 하겠지만 그렇다면 뭐 다음 달에 뭐 중국 공장에 있는 그 설비를 이제 재갱신해서 첨단 설비를 다시 재보수하고 더 공급하냐 이런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그것을 연장하는 문제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본다 그러면 사실 이 7나노 칩이 들어간 거하고 거기에 SK 하이닉스의 그 디램 칩이 들어간 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중간에 껴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변수로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수가 좀 될 것 같아요. 직접적 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타격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최근에 대외 악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네델레는 뭐 중국의 침체가 미국 영향 많이 안 받을 수도 있다. 대신 동아시아 쪽은 타격을 주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대내외 악재에 노출되고 있는 한국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대내외 악재에 노출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요 증시의 흐름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주 흔한 얘기 있잖아요. 뭐 증시의 돈은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우리나라 증시를 해설하는 뭐 오늘 요즘 같은 경우는 박스피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벗어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대외 증시 어떤 대외 여건이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많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중국의 환율 부분이 좀 영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통화가 중국과 아주 연결이 깊어서 뭐 중국의 어떤 프록시 통화로 작용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저께 뭐 중국의 수출입 동향 발표된 거 보니까 수출 같은 경우 뭐 예상하기를 9.2 마이너스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 8.8이었고 그리고 수입은 마이너스 9% 봤는데 마이너스 7.3%였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뭐 예상은 넘었지만 그래도 실적이 악화되는 건 뭐 그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고 전년 대비해서 나빠진 거니까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사실 올 봄 뭐 3월 23일까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마스크를 안 쓰면 탈 수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로 코로나 하면서 완전 통제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수출입 동향이 작년보다 더 이렇게 안 좋아졌다는 건 중국이 정말 경제 활력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의 경제 활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위안화는 약세가 될 거고 위안화 달러의 어떤 약세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도 내려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매력도가 외국인이 봤을 때는 내려가는 상황이죠. 지금 주식 사면 여기서 더 환율 내려가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살려면 더 기다렸다 사자.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다가 나중에 사자 이렇게 되게 되니까 수급상 시간차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시장의 약세를 흐름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뭐 우리 증시의 이런 대외 원인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뭐 기술 어떤 분쟁 문제도 있지만 이런 그 위안화 문제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위안화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국내 시장에 외국인들이 집을 또 나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테마주가 굉장히 핫합니다. 테마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오늘은 요소수가 대란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나라가 요소를 중국에서 예전에 거의 이제 대부분 수입하다가 한번 겪고 나서 중국에서 요소수 수입을 좀 줄였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올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그 요소라는 거를 만들려면 암모니아에서 이제 요소를 만드는데 암모니아를 추출할 때는 보통 뭐 제일 그 깨끗한 방법은 물에서 수소를 꺼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기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석탄에서 많이 추출을 하거든요. 근데 석탄을 제일 많이 쓰는 국가가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서 이제 석탄을 통해서 암모니아를 싸게 만드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암모니아를 공급하고 또 요소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보니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가 더 커졌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입하는 요소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의 첫 번째가 중국, 두 번째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베트남 이런 나라들인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러시아랑 우리가 지금 요즘에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단발성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통 뭐 히토류 수출, 뭐 우리나라 같이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는 뭐 히토류나 아닌 다른 이제 원자재들 같은 경우도 중국이 언제든지 뭐 어떻게 무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이슈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좀 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 이것과 관련돼서 뭐 보도가 나오니까 그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그 요소와 관련된 재고는 2달치를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도 또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요소를 대량으로 그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 대기업은 뭐 중농기업이라는 그 대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지방 기업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그 요소수 사태가 났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뭐 이런 종합상사나 아니면 그런 물류 회사들이 다 가서 뭐 진짜 트럭에 싣고 올 정도로 구할 수 있는 데를 구했었는데 그 거래처들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니까 예전처럼 뭐 그게 없어갖고 뭐 이제 배달이 안 된다, 택배가 뭐 못 올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사실 없을 것 같고 단지 전반적으로 그 요소 가격이 좀 올라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석탄 가격 그리고 또 암모니아 가격 그리고 요소 가격이 올라간 것들은 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뭐 이제 비료 가격도 올라갈 테고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는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은 염두를 좀 둬야 되겠죠. 네. 물론 이슈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긴 하지만 과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 정도의 파급력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중국부터 미국과 한국 시장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다뤄주셨는데요. 오늘은 멀린 78 이민호 대표와 함께 금요일 밤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